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는 어디 부분인가 한번 봐보시죠. 자, 이번 주 분량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총정리네요. 이제 국세 전체 전범위 문제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죠.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이 부분까지 하면 이제 실전 동영으로 해서 전범위 동영으로 해서 아마 3바퀴 정도 돌리면 이제 저하고 이제 1년 평가단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성적 많이 올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직 성적이 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잘 해가지고 성적을 꼭 그 14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첫 번째 1번. 1번은 녹지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요건 분리과세입니다. 이건 분리과세네요. 그럼 분리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X.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에요. 자, 두 번째요.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 밖에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X. 이제 읍지역. 읍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물에 딸린 토지로서 법소정의 공장용지 기준 면적 범위.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서 기준 면적까지는 여기도 분리과세. 너도 X. 근데 고급 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거는 사치성이니까 고율 분리과세. 여기도 분리과세. 너도 X. 그럼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5번이 답이네요. 5번 전체 기억, 니은, 티귿, 니은 전부 다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 중에 가장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그럼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부에서 부과합니다. 자, 세 번째. 거주자 갑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그럼 이제 전체 공시가격이 10억이고 여기서 이제 10억이면 주택이면 6억을 빼고 또 기초공제 3억을 빼요. 그럼 1억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90% 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1억의 90%는 9천입니다. 9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억이라고 했으니까 1억이 과세 표준이에요? 틀렸네요.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또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을 받을 수 있고 또 60세 이상인 경우에 연로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걸 B하고 C는 중복이 돼서 최대 7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70% 범위 안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세부담의 상한제네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에서 일반적인 주택은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200. 3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100분의 300 이렇게 가면 돼요. 3주택이면 300. 그럼 세부담의 상한은 잡아냈어요. 자, 문제 3번. 종합부동산세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별도합산 대상의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을 초과하면 별도합산 대상.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이 집 밑에 있는 땅을 다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주택 하나만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보겠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4번은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땅은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4번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게 있으면 그럼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액수가 있으면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6억 초과분에 대한 그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6억 초과분을 종부세 계산해서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4번 주택수, 주택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주택이네요. 상속이었을 때는 이제 지분이 10%, 그러면 20% 이하이고 20% 이하이고 20% 이하이고 3억 이하가 되면 근데 공시 가격이 2억이다. 2억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4번은 이거는 자, 이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지분이 20% 이하가 되고 플러스 3억 이하가 되면 이 조건에만 맞으면 제외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고 2억이니까 제외한다. 맞았죠? 자, 두 번째요. 10%이고 3억이니까 3억 이하가 됐으니까 너도 제외합니다. 그다음 20%이고 3억이다. 그럼 20%이고 3억이다. 20%이고 3억 이하다. 그럼 너도 제외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네, 지분이 20%이고 공시가 5억이다. 5억이면 20%이고 3억이 넘었으니까 소유한 걸로 본다. 너 지분이 30%다. 30%가 돼버렸으니까 20%가 넘어버렸죠. 20% 넘었으니까 소유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를 4번처럼 이렇게 내니까 약간 혼동되죠. 이게 뭐지? 분명히 지분을 20% 이하가 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되면 주택수 계산해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5번.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 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250을 초과하면 6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6개월 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 아니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부가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그럼 답 3번 틀렸네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이렇게. 재산세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은 똑같습니다. 또 5번은 재산세 비과세다. 그럼 재산세 비과세면 종부세도 따라서 비과세. 같이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니까 종부세가 이를 준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답은 3번이었네요. 이제 문제 6번. 여기서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네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틀린 걸 찾아라. 지상권.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요건 양도 대상이에요.
근데 기계는 양도 대상 아닙니다. 골프용권 양도 대상입니다. 그 정답은 4번. 이건 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 문제 7번. 양도로 볼 수 있는 거. 양도라는 것은 물건을 넘겨주고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유상으로 받으면 양도랍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존재하면은 그때 양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주택이 직계 비속인 을에게 공매로 이전됐다. 그럼 직계 비속이라고 했으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이전은 원칙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이전은 원칙은 증여로 가는데 이렇게 증여로 가야 돼요. 근데 증여로 가야 되는데 대가 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는 양도로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는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증명이 되면 양도, 증명이 안 되면 증여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공매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양도 담보는 원칙은 양도가 아닙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아니에요. 원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양도 담보를 제공하고 변제에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변제에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것은 환지하면서 땅의 번지수나 땅의 이름이 바뀌는 건 양도가 아닙니다. 공유물을 단순 분할하는 것도 양도 아닙니다.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양도인 건 1번 요거 하나만 양도. 자, 문제 8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지급,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장기 할부 조건 그러면 3개. 하나, 둘, 셋. 그 중에 빠른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날 땅 그대로예요. 이 말이에요. 예전 땅 그대로니까 환지하기 전에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갑니다. 환지하기 전에 토지 취득한 날로 갑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나오면 이거는 권리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됐을 때는 권리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 것은 이게 가능한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을 때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이건 틀렸어요. 그다음 민법 규정에서 점유에 의하여 그러면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 개시일. 점유를 개시한 날. 이제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문제 9번. 문제 9번은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근데 1번은 양도와 취득 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가액이든 취득가격이든 둘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시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대신에 자본적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그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했거나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결이 되면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취득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환산가액 3번, 기준시가 4번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했으면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가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토지, 등기된 토지라고 했으니까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로 해야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니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시면 돼요. 이제 10번.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걸 찾아봐라. 1번은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습니다. 거래가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했으면 그 이자 상당액은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했다 이 말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입니다.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거는 지금 취득할 때부터 이미 약속된 돈이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그럼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3번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상속세 신고하기 위해서 평가한 금액과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금액을 실질 취득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5번은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그럼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실질 취득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한 금액을 취득 가격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며 비용 처리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틀렸어요. 이제 11번. 11번은 을은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 1억. 자, 1억짜리를 취득을 했어요. 네, 증여를 할 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때 평가를 해봤더니 금액이 5억이네요. 을이 병에게 증여한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증여를 하면서 은행에 차입금 2억을 부담을 시켰어요. 2억을 부담시키고 그 2억에 대해서 채무를 병이 을의 차입금을 인수했다. 그럼 부담을 시켰더니 채무, 차입금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만큼은 양도. 차입금 인수 이외 이 부분은 증여.
인수한 만큼은 양도라고 했으니까 자, 양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전체 5억 중에서 자, 5억이요. 5억 중에서 채무 인수 2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갑니다. 그럼 5분의 2네요. 5분의 2니까 40%. 40%죠. 40%가 양도입니다. 그럼 건물의 취득 가격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1억 중에 1억의 40%만 양도를 했으니까 4천만 원만 취득 가격으로 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12번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1번은 소송할 때 양도 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에 직접 써야 돼. 그럼 소유권 확보,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이니까 양도 직접 비용이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시가초과액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가초과액은 인정 안 되니까 3번 이게 틀렸네요. 네, 양도 전에 주택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방 확장 공사. 그럼 방 확장 공사 했을 때 이 확장으로 인하여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하면서 매각 차손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이것도 필요 경비로 그냥 인정을 해줘요. 자, 1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비사업용의 토지이고 등기되고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10년을 보유했다. 10년 등기 비사업용의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1번이 답이네요. 미등기는 받을 수 없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된다. 국외 소재 주택 토지 건물 안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1번이 답이에요. 이제 14번을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시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00분의 70이 미등기. 미등기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내 소재 고가 주택이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나 비거주자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도 최고 한도 30% 범위 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80%까지는 공제를 못 받아요. 비거주자는 30%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제 보유기간이 15년이고 등기되고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그럼 등기되고 15년이니까 매년 2%씩 올라가네요. 2%씩 올라가니까 250, 30%까지 올라갔네요. 최대 30%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14번은 4번이 돼요. 15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네요. 1번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 동안 그 사람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서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의 소득과 파생상품의 소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250을 공제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미등기.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적용한다. 틀렸네요. 미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주의할 게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네,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감면 이외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2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주식을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처분했으며 토지에서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식에서 25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각각 250만 원을 받으니까 최대 5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16번으로 이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이제 미등기. 미등기는 70%네요. 등기된 건물 6개월. 등기되고 건물이고 등기되고 6개월이면 50%. 등기된 주택을 1년 3개월. 1년 넘었으니까 6에서 42%. 맞았네요. 6에서 42%. 1년 8개월 보유한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불문입니다. 보유기간 불문. 보유기간 묻지 말고 1년 8개월 됐을 때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6에서 42%로 갑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또 사업용 토지고 등기되고 2년 넘었네.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2%. 17번으로 이제 가봐요.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제 미등기에서 단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이제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해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합니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법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규정, 법률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법으로 등기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아직 안 돼가지고 등기를 못했을 때도 이것도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여기는 앞에가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이 경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안 했더라도 무허가 주택일지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5번은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럼 비과세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미등기로 팔아도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등기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이 답이었어요. 18번으로 가보죠. 양도 차손의 공제입니다. 1번은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양도 차익에서 공제합니다. 틀렸네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단 말 하면 안 돼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겠습니다. 그래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동일한 종류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시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손은 지상권. 그럼 토지와 지상권은 같은 종류의 소득이기 때문에 통산할 수 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받지 못한 양도 차손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요. 이번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것을 5년 동안 2년 동안 2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틀렸죠? 5년간 2월 공제가 안 돼요. 또 주택을 양도해서 손해본 돈은 골프 회원권을 양도해서 이익 본 것하고는 통산할 수 있다. 같은 종류니까. 주택하고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 등의 소득 금액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같은 종류로 묶여져 있으니까 5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5번이 답이에요. 19번. 거주자 갑은 거주자인 배우자 을이 취득한 토지를 을로부터 증여를 받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았던 갑이 모르는 병에게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배우자입니다. 그래, 배우자라고 하니까 을의 배우자라 하니까 증여를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아서 5년 안에 팔았을 때는 증여를 인정하겠습니다.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취득 가격은 을이려.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가격으로 갑니다. 그럼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건 1억이었네요. 그럼 3억이 7억이 아니라 3억이네요. 3억. 2010년 3월 1일에 3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그랬으니까 증여한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3억 주고 산 거예요.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의 시기는 언제 소유권이 움직여요? 그러면 2010년 3월 1일 날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럼 2번이 답이에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증여했을 때 갑의 증여세는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줘요. 필요 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갑과 을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금을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연대 책임 없어요.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을이 아니라 갑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20번은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6월 15일 날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를 받은 게 7월 6일 날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네요. 그럼 7월 6일 여기서부터 2개월이니까 9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세죠.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면 돼요. 네, 세 번째로 예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네요. 무신고를 했으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의 10%가 아니라 2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리겠습니다. 3번 틀렸네요. 예정신고 납부할 때 1,000만 원만 넘으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넘었고 2,000원 안 넘었으니까 800만 원을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면 여기서부터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은 6월 25일 날 토지와 주식을 함께 양도했을 때 이 경우에 예정신고 기한과 확정신고 기한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럼 6월 25일이니까 이제 토지. 자, 토지요. 토지에 대한 예정신고는 그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 이제 주식도 6월 25일에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그럼 반기니까 6월 25일이니까 6월 30일이 말이죠. 그럼 6월 30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은
동일할 수 있고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이제 문제가 맞춰졌네요. 이제 진도별로 해가지고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여러 바퀴를 지금 돌렸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을 때 하면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런데 참 하기 싫고 이럴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시면 불가능이 없이 그냥 모두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일 정도 남았으면 이제 시험을 보실 건데 그 30일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세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불가능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훈련했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정확하게 답을 찍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9개월 동안 같이 고생하고 힘들었죠. 너무 그 문제 풀 때 깜빡해서 문제를 못 푸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도 문제를 보내려다가 금요일 날 자정에 보낸다고 했다가 깜빡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보낸 적도 있고, 제가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금요일 날 보내야지 했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져가지고 걸어 떨어져서 토요일 날 새벽에 보낸 적도 있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이러니까요. 네, 너무 힘들 때 진짜 많았어요. 우리 이제 같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하나의 목표.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해주시고 저 합격했어요. 저도 합격했어요. 나도 합격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밴드에 이제 올려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가단에 참여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좋은 점이 뭐였는가? 또 후배들에게 평가단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알려주시면 제가 또 내년에는 보완하고 다른 후배님들 공부하실 때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또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 이제 여기 참여했다 해서 나는 끝 이러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가지고 평가단에서 세법 점수 또 다른 과목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이제 과목별로 내가 공부를 안 할 수 없도록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 범위까지를 공부를 해야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좀 연습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해설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이잖아요. 원래 추석은 제가 평가단 문제 없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저희 PD님께서 세법 임기훈 선생님에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추석에는 임기훈 선생의 문제를 아마 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때도 그 문제는 제가 출제는 안 하지만 임기훈 선생이 출제하고 해설도 임기훈 선생이 해설하는 그 문제가 나가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긴 하세요. 또 추석 때 너무 막 여기저기 움직이셔가지고 건강 해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또 10월 달에 이제 저는 이제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뵙기로 하죠. 네,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